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규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주로 보니까 후보 간에 상당히 격렬하게 입씨름을 이제 벌이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특히 이제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이제 땅 투기 의혹 이제 집중 다시 한번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 더 토론회가 남아 있는데요. 역시 TV 토론회는 역동성이 있고 굉장히 열띤 공방전을 벌였기 때문에 후보 검증에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론회 때 질문하는 상대방을 보면은 전략과 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상 1위가 나오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후보한테 공천 방식을 내년에 어떻게 해서 총선을 승리할 거냐 이런 네. 질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도 그 울산 KTX역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처음에 이어서 또 오늘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천하람 후보도 김기현 후보를 질문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즉 1위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 알고 있기 때문에 세 후보 모두 1위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는 2위 후보라고 지금 이제 판세가 드러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 과거 선거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모바일 투표 또 AR에서 투표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중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세를 보면은 오늘 토론회 때도 드러났지만은 1강 1중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세가 드러나 있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1위 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역 KTX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그 다음에 2위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 과거 선거 패배 이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후보들별로 보면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이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성공시키겠다, 성공의 방점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의 방점이 좀 찍혀 있고요. 천하람 후보는 젊은 청년 후보답게 개혁적 보수,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이 있고,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 특히 후보 간 검증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여당 전당대회에 이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패배하다가 작년 대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정당, 즉 지속 가능한 승리가 보장된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치 노선,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게 정권 창출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덧붙여서 연속적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 공방, 또 지역적인 이런 논란, 또 다툼으로 약간은 기대에 미흡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까지 해주셨는데 정책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함께 이끌어갈지 이런 것보다는 비방전 그쪽이 좀 치중하는 그런 경향성이 아직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에게 이 공세가 좀 집중된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KTX 관련, KTX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 공격이 가해졌는데 방어는 제대로 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어를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을 걸어라. 예. 나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황교안 상황이에요. 후보가 다시 한번 이 의혹과 관련해 사퇴할 의사를 이제 되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답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네. 당신도 직을 걸어라는 타짜 도박판 형식으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듯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른바 3대 변수가 뭐냐라고 할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선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할 경우에는 과연 후보 간의 연대가 있을 거냐. 라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TV 토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양강 구도가 치열하게 어떤 박빙의 싸움이라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김기현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타를 날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울산의 이재명이다. 즉 다시 뒤집으면은 제2의 지금 대장동이다. 이렇게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은 강력하게 대장동 문제 제기를 차별화시키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1차에서도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문제가 됐고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에는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3차, 4차 두 차례 TV 토론이 남았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더 뜨겁게 쟁점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인데 일단 김기현 후보가 1998년도에 한 3,8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35만 평입니까? 뭐 이 정도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3만 5천 평 아니에요? 3만 5천 평. 예. 그럼 이제 이 주변에 뭐 똑같은 땅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땅의 시세가 뭐 640억 된다라고 지금 양의원형 무소속 의원이 주장까지 한 그런 문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도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탄생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정치권의 또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토론 내용을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봤다. 가보니까 이게 터널 관통이 아니라 터널 입구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니 김기현 후보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 또 반박을 하고요. 이 입장이 너무나 이 주장이 맞서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좀 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데 예. 저는 뭐 크게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당 대표 투표하고 또 최고위원들도 투표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를 누가 성공시킬 거냐, 내년 총선 승리 누가 할 거냐 이런 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근거가 부족한 네거티브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첫 근거가 번째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는데요. 예. 뭐 제가 이제 보도된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땅을 23년 전인 1998년 2월에 3만 5천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KTX 역사 계획도 없었고요. 부근에 개발 계획도 없었고 여전히 아직 다른 뭐 도로라든지 뭐 개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9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평방제곱미터당 332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균 약 한 1,500원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5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650억이 된다. 근거가 지금 굉장히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이걸 가지고 1위 후보를 공격한다. 저는 뭐 당원들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던 거는 팩트입니까? KTX 역사가 그쪽 부근으로 뭐 지나가게끔 됐다는데 예.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예. 어떻게 했는 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게 터널이 관통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고 또 뭐 큰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가 땅의 부지의 끄트머리에 있다. 토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관 그 국민의힘 이번에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이런 의혹 사항이 네거티브냐 아니면은 예. 진실한 의혹인지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은 뭐
털 건 털고 예. 규명할 건 규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소위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이게 답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TV 토론 자체도 아직까지도 1차, 2차 가도록 어떤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토론 양상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혹이 짚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이 땅을 19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기현 지금 후보가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땅이 맹지예요. 예. 그럼 왜 이 맹지를 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주변에 비슷한 땅의 시세에 비교하면 뭐 1,800배나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00배가 만약에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역세권과 연결되는 그 도로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2007년도 8월달에 그 착수보고 계획서에서는 당초 노선에는 빠졌는데 갑자기 4개월 뒤에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맹지로 연결도로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 지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 의원님이 이거는 뭔가 예, 불법적인 알겠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 새 후보가 지금 예.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도 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2차 투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양상을 보면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대세를 어느 한 후보가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최근 양상을 보면은 김기현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천하람 후보로부터도 이제 공세가 있었고, 상당히 좀 이 위치가 좀 그 위상이 애매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도 뭐 이렇게 토론회에서도 이제 전방위로 질문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네, 아직은 이제 중반전이기 때문에 역대 전당대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표심이 이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한 1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그래서 2월 28일 날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가 잡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한 21%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3월 2일 날 경기도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연설회가 있는데 그 선거인단 비율이 37.8%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9% 정도 절반 이상의 표심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 2월 말쯤이 되면은 좀 되는 쪽으로 예.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당원들의 표심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은 1차에서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총 84만 명의 선거인단이 지역별로 영남이 한 40%, 수도권이 37.8%, 영남이 투표율이 높을 거냐 아니면 수도권이 높을 거냐, 예.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투표율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로 봤을 때 예. 2030, 40이 32.4%고 50대, 60대 이상이 67.6%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50대, 60대 이상 중고령층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나중에 표심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 50% 전후에서 1차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뭐 투표로 결선 투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말씀하시고 예. 계시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대로라면은 결선 투표는 이제 100%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3, 4위 후보도 한 10% 정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다만 책임당원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울산 KTX 역세권 문제가 강력하게 나오고 또 나머지 후보들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는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3위 후보의 득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는 지지층이 대부분 겹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지지층이 뭐 겹치거나, 또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 결국은 비윤 내지는 반윤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3위를 천하람 후보가 4위 황교안 후보하고 상당히 차이를 둔다.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황교안 후보가 3위를 하고 4위 천하람 후보보다 큰 표차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 3위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가장 큰 네. 중요한 변수고, 역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책임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뭐 윤심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서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당심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도 이제 주목하여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1차적인 관심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결을 관측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부결이 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 차이로 부결이 될 것이냐. 최근에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교해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매직 넘버 28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재석 299명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참석해서 전원 투표할 경우에 지금 민주당, 무소속 기본소득당 177명입니다. 이 중에서 28표가 이탈하게 되면은 149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28표가 과연 민주당에서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대부분은 부결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국민의힘, 정의당, 또 시대전환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건데 이 숫자가 122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체포동의안은 좀 부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방패막이를 해야 되느냐, 예.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 사유가 돼 있는 것들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의혹이라든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뭐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하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본인이 무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법망 사법 리스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억울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본인 말대로 한 푼 받은 바가 없고 본인이 깨끗하면은 나중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윤석열 정권이 탄압받는 정치인으로서 일약 다시 대선 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 방패막 뒤에서 본인이 숨느냐. 그래서 체포동의안 찬성해야 된다, 이런 민주당 내에 양심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동안 좀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161명이 이제 부결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합니다만, 그거하고 비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70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 네. 그리고 120 플러스 마이너스가 찬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표차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이제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두 차례 표결이 국회에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안 네. 표결에 찬성이 이제 101, 예. 반대는 161 나왔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이탈이 8명 있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 오히려 14명이나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찬성이 179, 그리고 반대가 109.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9석인데 오히려 10명이 늘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 6명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의 결집력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막상 표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꼭 찬성표를 던질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170대 대략 120 이런 정도의 결과로 부결될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비명계 중심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다양한 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